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심층 분석 강의 함께 할 저는 송티라고 합니다. 원래 6월 모평을 치고 난 다음 날 이제 제가 계획했던 대로 분석 강의를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상처만 남은 6월 모의평가 시험이 돼가지고요. 4일 내내 이제 그 좀 6월 모의 평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1교시 국어 영역부터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영역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하나씩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총평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국어 영역이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언론에서 쉽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쉽지. 2019 수능보다는. 근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쉽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국어 영역 처음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제 그 시험지 인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기는 시간을 주죠. 그 시간 동안에는 원래는 내가 어떤 작품이 나왔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비문학의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비문학 글도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문학도 작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이 국어는 평이하게 내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풀고 나서 이거 많이 틀렸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그 이유를 이제부터 저랑 함께 좀 이야기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수능이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 기조가 한 2018년도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문학 1 엄청 길게 주고 복잡하게 주고 문학은 조금 쉽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조가 2016, 2015 때 국어가 나왔던 그 기조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비문학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진 않으면서도 문학은 선지로 변별을 하고 화작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타임 어택을 거는 이런 형태로 2017년도, 2018년도 수능의 형태를 이제 점점 띄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2015년도로 갑자기 돌아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조짐, 과거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보여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글 자체의 양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풀 때 다 풀었을 거예요. 시간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글 자체의 양이 줄었는데 난이도가 글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보기와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변별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답률 1위가 미토콘드리아 지문 41번 보기 문제였고요. 오답률 2위가 경제 지문의 보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보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설령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선지에서 오답을 고르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시험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어 전체의 글자 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인 거죠. 그러니까 글 자체 양이 줄었는데 보기 양이 늘어났으니까 결국 쌤이 글 전체의 글자 수는요. 근데 조금씩 뭐 줄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풀 때는 시간 확보도 괜찮고 잘 풀릴 수 있었는데 막상 매겨보니 다 틀려 있는 거죠. 문학도 틀렸고 화작문도 틀렸고. 자, 가장 정확한 반응은 학생들의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은 딱 세 가지입니다. 화작문 어쩔. 믿었던 화작문한테 털렸다는 거죠. 특히 10번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털렸어요. 근데 저는 반문하고 싶었던 게 영어 영역의 일치불일치 그래프 도표 이런 건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이 10번을 틀리면 좀 자, 그 다음에 풀 땐 몰랐는데 매긴이 충격. 공감하시죠? 풀 때는 잘 풀려요. 시간이 남아. 불난이도에 적응이 됐으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국어 불난이도에 적응이 돼가지고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쉽게 느껴졌는데 매기니까 충격인 거죠. 내 점수가 다 털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기조가 계속해서 갈 거예요. 아마 이제는 또 그러면 등급 컷이 이걸 얘기해 주죠.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87이에요. 87인데 그 어려웠다는 2019년도 수능 있죠? 뭐야? 그 어려웠다는 2019 수능이요. 그 어려웠다는 2019 수능이 1등급 컷이 84였습니다. 근데 3점짜리 하나 더 맞추면 1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요 수능과 요 2010 6월 평가는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 변했어요. 스타일 자체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요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3등급 컷은 거의 2등급 컷, 3등급 컷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풀 문제는 다 못 풀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문제를 풀었는데도 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랑 얘가 비슷해졌냐면 2018년도 6월이랑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갔어요. 등급 컷 자체가. 이 당시에 6월 평가가 89점이 나왔기 때문에 2018 수능은 좀 쉽게 낸 경향이 있긴 하지만 2018 수능도 만만치 않았어요. 비문학에 오버슈팅 지문이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넌 기출 안 풀어봤으니까 모르겠지. 오버슈팅 지문이 있었고 그 만만하지 않았던 시험인데도 94, 89, 82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사이의 변화가 이번 수능의 변화랑 좀 비슷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수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일단 인원수가 54만 183명인데요. 전년 대비 5만 명이 줄었어요. 5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국어는 뭐 문이과 공통이니까 국어로 치면 1등급이 2,000명이 사라진 거예요. 2,000명이 사라진 거지. 근데 자, 재학생이 46만 명. 근데 졸업생이 7만 명이에요. 근데 졸업생이 2,000명 늘었어요. 5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재수생도 N수생, 졸업생도 재학생도 둘 다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졸업생이 늘었다니까요. 그럼 재학생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졸업생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6월 모의고사를 쳤죠? 근데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6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재수생, 삼수생들이 들어오죠? 근데 9월 모의평가도 누가 들어옵니까? 반수생이 들어오죠? 반수생이 들어온데 자 이번 시험의 제일 위험한 요소가 누구냐면 작년 수능을 쳤던 재수생, 작년 수능의 입장에서의 재수생. 그러면 올해는 삼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작년 수능이 불수능이었잖아요. 국어가 엄청 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감히 삼수를 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대학을 들어갔을 거라고. 그리고 뭘 노리는 거예요? 반수생을 노리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들을 2.5수생이라고 부르는데요. 2.5수생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이제 불수능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거의 뭐 초인이 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급컷이 이해가 되죠. 2018년도 6월 1등급컷이 89점이었는데 수능으로 올라갔을 때 94. 그러면 난이도가 쉬워진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쉬워지지 않았어요. 어려우면 어려웠지. 반수생 효과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수생이 들어오면 이런 등급컷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87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너무한 등급컷이거든. 그래서 2.5수생을 조심하셔야 된다. 자, 오답률 베스트 5 한번 볼까요? 자, 1위가 41번인데 89% 정답률 써놓은 거 아닙니다. 오답률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정답률이 무려 11%. 네, 보거독, 테트로독 톡신 문제였는데요. 자, 더 놀라운 건 그 당시 여러분들이 가장 안면 높았던 2019년에 31번 기억하십니까? 만유인력 법칙 문제요. 그거 정답률이 18%였습니다. 이거는 수험생들이 답을 잘못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정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1번 답이 1번이었는데요. 1번을 찍은 친구들이 11%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선지가 정답률이 더 높아. 나머지 선지 찍은 비율이 더 높아. 12%, 18%.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선지에서 낚은 거예요. 1번 선지를 고른 친구가 11%, 5번 선지를 고른 친구가 35%. 3배 다 맞죠? 3배 이상. 그럼 다 5번에서 낚였다는 거잖아. 그래도 여러분들 좀 위로를 받아도 되는 게요. 저도 5번 했어요. 같이 틀렸으니까 뭐 위안을 삼읍시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요것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뒤에서. 그 다음에 다 뒤에서 얘기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비문학 30번인데 30번이 경제 지문이었어요. 경제 지문이었고 여러분들이 뭐로 기억하는? 미시적, 거시적 문제로 기억하는 그거예요. 정답률 써놓은 거 아닙니다. 오답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30번은 보기까지 이제 막 길었단 말이에요. 끈 밀어 올리기 효과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뭔가 비문학 글을 추가해주는 듯한 뉘앙스의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딱 41번, 30번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고전 소설이 끼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이제 오답률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한대요. 25번 큰 잔치에 대한 설명. 자, 근데 여러분들이 41번을 틀린 이유랑 25번을 틀린 이유가 아마 같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장문 10번. 기존 수능에서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장문이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장문은 타임어택을 거는 거였지 여러분들한테 선지로 뭔가를 변별하고자 했던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문은 더 놀라운 게 그러면 헷갈리는 선지가 있어서 장문을 틀렸냐?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정답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선택지 선택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다 골고루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고른 친구들이 43%였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대의 정답률이거든요. 선지 선택 비율이 다 10%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마 1번부터 5번이 다 맞는데 뭐가 틀렸지? 라고 고민해서 하나 찍다가 틀렸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 장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걸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비문학 38번. 38번. 무슨 문제였죠? 아, 역시나 미토콘드리아 문제였군요. 어쨌든 이 파트는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리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친구들이었다면 특히 시간이 남았을 거라고요. 이번 불난이도에 비해선 쉬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비문학이라고 하는 글의 지문을 제대로 이해 못했는가? 그 친구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나는 글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른 문제점이에요.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자, 수능 국어의 변화. 한마디로 과거로의 회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018 수능, 2017 수능의 느낌을 다시 가져왔어요. 전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부 다 2018 수능이나 2017 수능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과거로 회귀했다는 거고요. 화작은 자료 활용 유형.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풀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혹시 답을 4번으로 찍은 친구가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푼 거죠. 화면 1번 하회탈, 화면 2번은 뭐 중국 탈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3번은 카메룬의 탈. 근데 지금 B를 보니까 뭐 한국이랑 중국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묶여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A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면서 각각의 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수수한 거, 그 다음에 화려한 거 이런 식으로 묶어서 4번 했다면 당신은 이 문제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항상 하작은 전부 다 작은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기 때문에 글을 바탕으로 해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글을 읽지 않고 푼 거나 똑같은 거예요. 2번은. 2번에 4번을 찍었다는 건. 그 다음에 10번 같은 유형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 틀렸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그래프 도표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왜 이거 틀렸냐고. 봐봐요. 10번 같은 유형은요. 2018, 2017 수능에서 매번 나왔던 유형이에요. 근데 갑자기 2019 수능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왜 그러면 자취를 감췄느냐? 이때는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요. 10번과 같은 문제 유형을 낸 게 아니라 장문 글 있잖아요. 8번부터 10번. 여기 글을 엄청 길게 줬어요. 수능 때 여기에서 멘탈이 나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로봇세와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되게 막 글도 어렵고 장문인데 무슨 비문학 같이 진짜 느껴졌거든요. 이런 형태를 이제는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자료 활용 유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활용 유형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글과 보기가 제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 글, 2번 보기. 1번이나 2번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진 않은가. 그 다음 3번 글과 보기의 관계가 이상하진 않은가.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체크하셔야 10번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번에서 답은 3번이었는데요. 3번은 보기를 설명한 내용이 이상했죠. 자, 나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9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많고, 요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게 아니죠. 한국의 증가율은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건 체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상한 설명을 했거나 아니면 보기를 이상하게 설명했거나 글과 보기의 관계를 잘못 지었거나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요. 문법 여러분들 틀리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 틀렸을걸? 11번, 12번은 너무 쉬웠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는 11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글을 좀 어렵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세국어를 끼워 넣는 경향이 강했고요. 근데 갑자기 이 글은 너무 쉬워진 거죠. 이 글은 단어와 관련된 글이고요. 단어와 관련된 글이 나왔던 적이 2018년도 6월에 한 번 있었거든요. 공하이어, 상이어, 반이어와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요거를 다시 냈다는 건 요때 수능의 경향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겠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중세국어 이거 틀린 사람들은 없겠죠? 설마 이거 틀렸으면 보기 조건을 이제 넘버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13번 말고 14번. 14번 틀린 친구들 많을걸요? 14번 은근 많이 틀렸던데. 자, 14번 틀린 친구들은 의문 변동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법 개념 다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틀린 친구들이라면 피동사동 개념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법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문법 난이도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 맞습니다. 문법 쉬워진 거 아니에요. 올라간 거 맞아요. 문법 난이도가 좀 올라갔고, 그래서 화작과 문법에서 제가 10분 제가 요 15문제를 20분 안에 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분 지키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 글은 짧게 보기는 길게. 매력적 오답을 넣어서. 요게 강했다는 거예요. 매력적 오답. 자, 매력적 오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매력적 오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자, 29번 경제지문이었고요. 자, 경제지문인데 이거 답 3번 쓴 친구들 엄청 많을걸? 왜냐하면 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기로 옮겼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무조건 3번을 골랐을 거야. 3번이 매력적 오답이었죠.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 오답이 없었고, 그 다음에 41번. 41번에 5번 찍은 친구들은 다 매력적 오답에 다 걸려서 넘어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문학은 매력적 오답을 넣어서 여러분들을 변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절대 이제 글의 구조가 드러난 형태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자, 2019 수능이랑 많이 달라진 점이요. 2019 수능은 글의 구조가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1문단에서 뭔가 서양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그러면 당연히 글의 내용은 서양 천문학과 동양 천문학을 대비하는 내용으로 글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수능은 절대로 글의 구조가 드러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절대로 눈에 보이는 글의 구조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경제 지문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기억나요? 미시, 건전성, 뭐 이런 거 기억날 거고요. 맞죠? 미시 건전성, 거시 건전성 이런 말들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경제가 뭐 호황이고 불황이고 이런 단어들이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단어 아마 금리란 단어 기억날걸요? 그 다음에 뭐 30번 보기 못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끈밀어 오르기, 밀어 올리기 이거 기억날 거고. 근데 이런 게 전혀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글의 핵심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다면 뭐가 기억에 남았어야 했냐면 금융정책, 통화정책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금융정책의 통화정책의 일부로서 했다는 거지. 그 미시거시 호황 불황 이런 거에만 집중을 했다면 당연히 글의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죠.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는 글의 구조가 드러난 게 아닌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과학 지문, 미토콘드리아 지문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지문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가 기억에 남으니까 제가 미토콘드리아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공생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았을 건데요. 글의 핵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아니었고요. 보고 테트로도톡신도 아니었고 써있는 거 읽지 말고 개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했어요. 개체성. 이 글의 핵심은 개체성입니다. 개체성을 가지고 공생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체성을 잃은 채로 그냥 세포 소기관이 있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여러분들한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서 무려 4문단 동안 설명을 했을걸? 1, 2, 3, 4문단. 결국에는 개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했던 거지 공생이 이런 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개체성. 무엇을 개체라 볼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2019 수능은 무조건 글을 길게 주고 보자 했어요. 글을 엄청나게 길게 주고 여러분들이 이걸 단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설 문제집들 엄청난 문제집들이 글을 빡시게 줬어요. 진짜 막 미친 듯이 긴 지문을 들고 와서 학생들이 연습하면 국어 1등은 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6평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2019 수능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 이면에 드러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문학. 꼼꼼한 독해를 요구했습니다. 꼼꼼하지 않았다면 문학에서 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뭐 아무런 느낌이 없었겠지만 23번과 같은 지문 볼까요? 23번에 보시면 이번에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말을 멈추었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틀렸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틀렸어요? 생각을 안 해왔겠지. 연주에서 함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명사를 틀어버리는 그런 선지들이 많이 보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토지와 관련된 문제였을 텐데요. 토지 관련 문제 17번 정확하게. 자, 17번에 답 4번과 3번 사이에서 고민한 친구가 있다면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서희는 홍씨에게 홍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영악함이 무섭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체를 잘못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뭔가를 틀어버리는 짓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25번을 틀렸던 친구들이라면 그 큰 잔치를 틀렸던 친구들이라면 주체 파악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주체 파악. 고전 소설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주체 파악이에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토지와 같은 현대 소설의 특징도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을 읽을 때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주어가 누군지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임어택이죠. 문학은 이런 식으로 선지를 비틀어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임어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 이번에 푸는데 좀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은근
예전에는 뭐 문항 23분, 25분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는 한 30분 정도 걸려야 문학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문학이 조금은 어려워졌어요. 넌 생각 없이 풀어서 그렇고. 자, 이 이면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국어가 갑자기 난이도가 변했는가? 자, 사각세가 평가원장을 고소했다. 자, 사각세가 뭐냐면 시민단체 중에서 수능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예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거든요. 이 이름에서 딱 드러나지 않아요? 사교육을 뭔가 근절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평가원장, 너 이따구로 문제 내면 수학은 뭐 쉬워서 말 안 했을 거야. 국어는 이렇게 내면 학생들 보고 도대체 80분 안에 어떻게 풀라는 거냐. 이게 속도 검사잖냐. 이러면서 평가원장을 고소합니다.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고. 평가원장은 항상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제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54만 명은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치면 작년 수능 59만 명이 쳤으니까요. 59만 명은 만점자가 7명이었으니까 그 7명을 제외한 59만 명은 다 고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지 않은 모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근데 뭐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못 풀 문제를 준 건 아니거든. 고교 교과 과정에 밖에 있는 걸 낸 건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구나라고 했지 아무나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 항상 하는 얘기가 고소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틀었냐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틀리게 만든 시험이었어요. 맞잖아. 문학 연계 엄청 많이 됐거든요. 내가 연계 지문을 보지 않아서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실수해서 틀렸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비문학 글 짧게, 비문학 글이 엄청 길어. 이거 80분 안에 못 풀었어 엄마. 이거 80분 안에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니까. 그래. 근데 뉴스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평가원 탓인 거잖아. 근데 이번 시험은 글을 짧게 줬다니까. 누구나 다 80분 안에 풀었대. 친구들도 다 시간이 남았대. 그러면 누구 탓인 거예요? 틀린 건 이젠 내 탓인 거지. 난 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은 국어랑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언론에서 하도 어렵다고 씹어댔어. 평가원이 거의 뭐 사라질 수준에 처했어. 영어 1등급이 5%였어요. 5%. 그러면 1등급 컷이거든요, 이게. 그럼 90점이 1등급 컷인 시험인데 상대평가로 치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지. 그래서 국어를 낮추고 영어를 낮추고, 그러면 이제 다시 뭘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수학이랑 탐구가 난이도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수학 어렵다고 아무도 고소 안 하거든. 물론 이 단체는 고소합니다. 30번 어렵다고 고소해요. 막 고소하거든요. 근데 수학이 어렵다고 당할 일이 잘 없어. 탐구가 어려우면 어차피 대한민국 수험생들이라면 다 탐구를 하거든요. 탐구 좋아해요. 여러분들 국영수보다 사실 탐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많잖아. 탐구 어려우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지, 시험이. 돼요? 그래서 뭐 좀 음모론적인 시각입니다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뒷배경에는. 이런 걸 좀 잘 이해하시면 이제 왜 시험이 이렇게 변했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비문학은 글 읽는 훈련이에요. 글 읽는 훈련.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없습니다. 뭐 명사 위주로 독해를 뭐 1문단은 건너뛰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해요. 글 읽는 훈련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글을 읽는다는 거는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독해인 겁니다. 이거는 국어 비문학도 그렇고 영어도 다 똑같아요. 국어도 영어도 다 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단락간 유기성.
자, 이번 시험에 제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미시, 거시 이런 것만 보였던 친구들이라면 단락 간의 유기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한 단락단락을 읽는 데만 너무 눈이 몰려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깨부셔야 됩니다.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제 학생은 지금 뭐 여러분들 그거 한다고 정신 없잖아요.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그러면 여름방학밖에 시즌이 없어요. 여름방학 때 PC방 가야지, 놀러 가야지. 이거는 미친 소리인 거죠. 여름방학 때 이제 그 할 시간이 아니면 없어요. 재수생들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도 공부하지 않겠어요? 반수생들, 여러분들 놀고 있는데 공부하지 않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그분들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 공부해도 그분들이 더 잘 쳐요, 반수생들은. 근데 공부한다고 그분들은. 됐죠?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뭐 물론 공부를 이때까지 잘 하고 있던 친구들이라면 지금 하는 소리가 그냥 제가 하는 소리는 개소리죠. 동어치환.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자, 41번을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41번을 틀렸던 이유는 동어치환이 안 돼서요. 동어치환, 같은 말, 이 말이 이 말이랑 같은 거다라는 걸 못 알아챈 거지. 봐봐요. 41번에 5번이라고 답했던 많은 친구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자, 41번에 5번이라고 답했던 많은 친구들은 뭘 놓쳤냐면, 그 친구들은 뭐만 중요했냐면요. 아메바한테 뭘 넣으니까, 항생제를 넣으니까 아메바랑 박테리아가 같이 죽었대. 아메바랑 박테리아가 같이 죽었대.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 박테리아가 아메바의 세포 소기관이 돼서 얘네 둘이 같이 죽었구나. 아, 그러면 박테리아는 개체성을 잃었겠네 라고 생각한 친구들 다 틀린 거야. 이런 내용은 글에 없었어요. 둘이가 뭐 같이 죽으면 개체성을 잃었다라는 말이 없었어. 그것보다 보기에서 어떤 말이 중요했냐면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이 말이 중요했어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할 수 있었단 말이 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근거였어. 이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보기에 이 말이 글에 이 말로 보이지 않고, 걔네들은 나 포함해서 다 뭐가 중요했던 거야? 아메바랑 박테리아가 같이 죽었잖아만 중요했던 친구들은 41번 다 틀렸다고.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 동어치환. 보기에 이 말이 글과 뭐랑 연결이 되냐. 설령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죠? 그냥 풀지 말고 기출문제에서 묻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매력적 오답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오답들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틀렸네. 실수야 이거. 이것만 했으면 된대. 아니야.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틀렸는지. 이런 식으로 동어치환이 안 됐다. 아니면 주체 파악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비문학 글자 수인데요. 자, 뭐 내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진 않았을 거고, 한글에 그냥 컨디시 컨브이 하면 몇 잔지 나와요.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도 있고. 2019 수능은 비문학 글의 글자 수가 6,320자야. 근데 뭐 포함해서 그다음에 2020학년도 6월 평가는 5,615자거든요. 그러면 글이 줄었네? 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글 준 게 아니야. 자, 2,605자. 이게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서 제일 길었던 그 공생 지문 비슷합니다. 100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글 자체의 길이는 제일 긴 거는 똑같아. 그 다음에 1806자, 1804자 거의 비슷하지. 근데 어디가 준 거냐면 1911자가 1200자로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비문학이 쉬웠다고 느끼는 근거인 인문지문이었어요. 인문지문의 글자 수가 준 건 맞아. 인문지문이 확 줄었기 때문에 비문학 글자 수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기에 뭐까지 추가했어? 이번에는 보기를 추가했잖아. 그러니까 글 길어진 거 맞다고. 똑같은 거야. 그 도찐개찐이라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얘기를 좀 합시다. 문학은 EBS 해야죠. 뭐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연계가 된, 자, 지금 6개의 작품이 나왔어요. 6개의 작품. 그 중에서 연계인 게 하나, 둘, 셋, 4개예요.
6개 중에 4개야. 연계 안 할 수는 없죠. EBS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얘기할 거야. 자, 추일서정 같은 경우에는 그 EBS 진짜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추일서정을 수능 시험장 가서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선택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될 정도였기 때문에 연계 효과라는 게 국어 문학에서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EBS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EBS는 학교에서 해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다 때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학교 진도보다 먼저 나서서 EBS를 해야 돼. EBS는 자신이 먼저 분석하고요. 강의나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는 작업. 자기가 분석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뭔가 하지. 그 다음에 고전소설. 여러분들이 자꾸 고전소설을 틀려오거든요. 3월달도 그랬고 3월달 오답률 뭐 2위가 아마 고전소설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평 지금 고전소설 3위에 들어가 있죠. 지금 고전소설이 계속해서 오답률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도대체 주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해서거든요. 계속 틀리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안 고칠 뿐이에요. 주어가 누구인지 파악하면서. 그래서 뭔가 인물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주어 끼워 넣어서 읽으세요. 그 연습을 하시면 문학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계 내용 좀 분석해 볼게요. 토지. 토지는 연계인데 다른 장면을 출제했어요. 고전소설, 조웅전 연계됐는데 다른 장면을 출제했어요. 이거는 수능까지 그대로 갈 겁니다.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EBS에서 봤던 작품인데 다른 장면을 출제하는 기조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전체 줄거리를 알아야겠지. 전체 줄거리. 그리고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바로 인물 관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장면을 보더라도 연계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서희가 주인공이고 조준구랑 그 다음에 홍씨는 나쁜 인물이고 이 정도의 인물 관계도는 다 파악해 놨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인물 관계도만 파악해서 들어가더라도 토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넌 작년에 공부했어 이 새끼야. 교과서에 있었던 건데. 그 다음에 그럼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지 그거는. 그 다음에 조웅전이요. 조웅전도 마찬가지. 고전소설 중에서도 인물 관계도가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조웅전은 사실 전체 줄거리 알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고전소설의 전체 줄거리는 다 그런 거잖아. 영웅이 잘 돼서 뭐 시련을 겪었는데 잘 돼서 해피엔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전체 줄거리 알아봤자 도움이 안 되긴 한데, 근데 이런 것들을 EBS에서 뭘 연습한다고요? 주어 파악을 연습한다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의 유언십이고, 고전시가는 항상 반연계 형태로 냅니다. 반연계. 내가 봤던 수가 반 정도, 내가 못 봤던 수가 반 정도. 작년에도 똑같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계속해서 유지될 테니까. 그러면 고전시가의 경우에도 역시나 전체 줄거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기성입니다. 유기성이요. 자, 뭐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 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13쪽에 33번이나 34번을 틀렸던 친구들이라면, 33번이나 34번을 틀린 친구들이라면 고전시가의 유기성을 파악하지 못한 거야.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고전시가는 유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수에 무언가를 얘기했다면 걔가 다른 수에 다른 뭐가로 나왔을 때도, 뭐 절교와 위우 이걸 중심으로 보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에 다른 단어로 나오더라도 이게 이 수에서는 내용을 끌어와서 이걸로 해석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유기성을 파악하는 연습. 추일서정의 경우에는 현대시였고 연계였기 때문에 연계 효과가 빡 느껴졌을 거야. 기출의 클리셰. 똑같은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똑같은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는데, 중요한 건 나는 다른 문제를 내가 틀렸던 문제랑 똑같은 이유로 한 번 더 틀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능에서. 그러니까 오답 정리하세요. 6평 오답 정리 안 하면 수능 오답 정리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수능 오답 정리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렇죠? 우리 한 번에 갑시다 제발.
한 번에 가요. 한 번에. 6평 오답 정리하세요. 다시 똑같은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는 게 맞아요. 토지 다시 나오지 않겠죠. 종전 미쳤다고 다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나는 다른 문제를 똑같은 이유로 또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답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요. 이거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5번을 설마 틀린 친구들이 있겠습니다만 5번에 3번을 고른 학생들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해서 틀렸냐면 보기는 기억의 초안이다. 그러니까 보기를 고쳐서 기억이 된 거야. 근데 이걸 뭐라고 읽었다고? 기억을 보기와 같이 고쳤는데 왜 고쳤을까? 그러면 답이 3번밖에 없지. 3번을 골랐다면 발문 읽기 연습을 좀 하세요. 문제 읽는 연습. 방향 뭐 화살표를 체크를 하든 뭘 하든 문제 읽는 연습부터 필요합니다. 방향 찾기. 그다음에 10번에 3번을 패스한 친구들이라면 10번에 3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친구들이라면 지문과 보기를 바꿔서 보는 연습.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연습 필요합니다. 14번에 3번을 골랐던 친구들이라면 음운 첨가는 여러분들 음운 변동에서 첨가는 무슨 첨가밖에 없어요? 니은 첨가밖에 없어요. 근데 3번을 고른 친구들은 리을이 첨가됐는데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3번을 골랐던 친구들이라면 문법 개념 다시 정리하세요. 음운의 변동 파트 다시 정리하시고요. 15번에 1번을 고른 학생들이라면 피동문의 기역, 사동문의 니은 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기역, 니은이 바뀌었어요. 사동문, 피동문. 그래서 조건에 번호 붙이는 연습하세요. 조건에 번호 붙이는 거. 다시 자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옛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럼 봐봐요. 학습 활동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자 1번에 뭘 체크해요? 단어의 의미에 유의 체크. 이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면 틀렸다고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넘버링을 해?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찾는데 3번 피동문이 기역이고 사동문이 니은이다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건에다가 번호 붙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4번을 골랐던 학생들이라면 문법 개념 다시 정리하세요. 피동사동 아예 모르는 겁니다. 4번을 골랐다면. 그 다음에 13번에 1번을 골랐던 학생들 인칭 개념 정리 다시 하세요. 인칭 개념. 또 보기에 넘버링 하는 연습하세요. 넘버링.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핵심이 뭐 있습니까? 13번의 핵심은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의문문의 종류에 관계없이 니은다를 쓴다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2019 평가원에도 내가 이 문제를 똑같은 이유로 한 번 더 틀렸을 거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작년 문제가 필요해. 6평에 15번에 내가 만약에 4번을 찍었다면 나는 똑같은 이유로 또 한 번 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번에 1번을 골랐던 학생들이라면 보기의 조건을 안다는 연습, 조건을 다는 연습. 그래서 6평에 14번에 4번을 골랐다. 9평 14번에 3번을 골랐다. 똑같은 이유로 또 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9평 작년 평가원 6,9평에도 이 답을 똑같이 찍었다면 나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시라고요. 자 17번에 4번 골랐던 학생들이라면 주체가 파악이 안 된 거야. 17번에 4번은 서희가 홍씨가 아니라 서희예요. 서희. 자기가 영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6평 32번에 3번 골랐던 친구들이라면 빼박 주체 파악 안 되는 겁니다. 25번 큰 잔치에서 1번이 이상하지 않았다고 느낀 친구들이라면 역시나 주체 파악 안 된 거예요. 패스니까 이상하지 않았다고 느낀 친구라면 6평 34번에 1번을 골랐다면 빼박 나는 주체 파악 잘 안 된 겁니다. 주체 파악. 그 다음에 27번에 3번 골랐던 친구들이라면 단락간 관계가 파악이 안 된 친구들 그러면 6평 23번에 3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커요. 단락간의 관계, 유기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29번에 3번 골랐던 친구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글을 잘못 끊어 읽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문과 반대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걸 놓친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 6평을 쳤다면 요렇게 됐을 거라고요. 됐죠? 30번에 3번 패스했다면 지문과 보기 간에 호환이 안 된 친구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3번에 2번 골랐던 친구들이라면 명사 위주로 독해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명사 위주로 독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글은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4번에 5번이 이상하지 않았다고 느꼈던 친구들이라면 연시조의 유기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연시조의 유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되고요. 38번에 3번 골랐던 친구들이라면 동어 치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이 말이 보기에 무엇이랑 연결이 되는지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어 치환 파악하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8번에 5번 골랐던 친구라면 단락 간의 관계가 파악이 안 된 거니까 보시고요. 40번에 2번 골랐던 친구들이라면 발문의 조건을 고려하는 게 잘 안 된 거예요.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고르랬잖아. 발문의 조건을 고려하는 거 잘 안 되는 거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1번에 1번을 패스했던 친구들이라면 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동어 치환이 잘 안 됐거나 지문과 보기가 잘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국어 영역 분석 강의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좀 보이나요?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다 종합을 해서 4일간에 이제 모아온 거예요. 싹싹싹 다 긁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번 6월 평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번부터 45번까지 어떤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답을 좀 더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매력적인 오답들을 걸러내는 연습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교시 국어 영역 심층 분석 마치고요. 해설 강의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수학에서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